체중은 왜 이리도 안 줄어들까요? 체중에만 신경을 쓰면 남는 것은 스트레스뿐입니다.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실행할 경우 반드시 살이 빠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인슐린 다이어트, 나가타 다카유키가 쓰고 국일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인슐린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슐린과 다이어트의 관계를 조명한 책입니다. 저인슐린 다이어트의 비밀은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물 가운데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식품을 골라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식품은 GI 수치가 낮은 음식인데 GI 수치란 글리세믹 인덱스의 약자로 탄수화물이 몸 안에서 당으로 바뀌어 피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속도가 낮은 음식일수록 혈당치 상승이 낮게 나타나 인슐린 분비가 적어 살이 찌지 않는 원리입니다. 저자 소개 나카타 다카유키 현재 주 웰리스 프론티어 센터 건강과학연구소 소장과 동경대학원 의학계 건강증진학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비만과 다이어트 전문가이다. 지은 책으로는 경이로운 인슐린 다이어트가 있다. 책의 큰 목차, 책 머리에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께 권하는 저인슐린 다이어트 1. 꿈의 다이어트, 저인슐린 다이어트 2. 당신은 왜 살을 못 빼는가 3.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실천하자 4. 저인슐린 다이어트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한다. 5. 아름다운 몸매 가꾸기. 이제 책의 본문을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인슐린. 저인슐린 다이어트,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이어트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살이 찌거나 빠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신체의 메커니즘에 입각한 과학적 데이터에 준해 고안된 다이어트법이다. 게다가 식사 제한도 운동도 필요 없어 즐겁게 살을 뺄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준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 저인슐린 다이어트,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이어트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식사 후 우리 몸속의 혈당치가 올라가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첫째는 혈액 속의 당을 간장이나 근육으로 보내 글리코겐으로 형태를 바꾸어 에너지로 축적시키는 작용이다. 먹은 음식물은 체내 효소 등이 작용해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간다.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되면 포도당이 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하는데 식후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늘어나 혈당치가 올라간다. 이때 혈당치가 올라간 것을 우리 몸이 감지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이다. 인슐린은 혈당에 작용하여 이것이 몸 전체 세포의 세포막을 지날 때 통과하기 쉽도록 해서 세포 속으로 쉽게 들어가도록 만든다. 이래서 혈당이 줄고 식사 전의 혈당치와 비슷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분비를 멈춘다. 이렇게 인슐린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근육이나 간장으로 보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혈당치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살찌게 만드는 주범, 인슐린. 인슐린의 또 다른 작용은 소비되지 않고 남은 당을 지방세포로 운반해서 축적시키는
즉 사람을 살찌게 하는 작용이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간장이나 근육으로 보내는데 간장이나 근육에 축적되는 당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가면 근육이나 간장에서 받아들인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다시 새로운 혈당을 근육이나 간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혈당치가 급상승하여 혈액 속의 당이 맹렬한 속도로 늘어나면 그것을 줄이려고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그러면 근육이나 간장에 당을 보내는 속도가 빨라져 당을 축적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에너지로 소비되는 속도보다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면 당은 남아버린다. 남은 당은 인슐린이 작용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의 지방세포로 보내진다. 당이 많이 운반될수록 지방세포가 팽창되어 결과적으로 살이 찌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량으로 분비된 인슐린은 이미 축적된 에너지를 분해시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살찌고 만다. 저인슐린 다이어트의 기본 규칙, GI란 글리세믹 인덱스의 이니셜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소화되는 속도와 그것이 상승시키는 혈당의 양을 나타낸다.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줄이는 만큼 GI 수치가 낮은 다른 음식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음식의 전체 양은 줄이지 않아도 된다. 즉 GI 수치가 낮은 것을 잘 선택해서 먹으면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저인슐린 다이어트가 식사량을 줄여 배고픔을 처절히 견뎌야 했던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인슐린의 작용을 다이어트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인슐린의 작용을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미 말했듯이 인슐린에는 소비되지 않고 남은 혈액 속의 당을 중성지방으로 축적시키는 작용과 일단 축적된 에너지가 분해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면 이 두 가지 작용 때문에 살이 찌기 쉬워진다. 인슐린의 분비량을 되도록 줄이면 당이 지방으로 바뀌지 않고 체내에서 소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살이 찌는 일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을 다이어트에 이용한 것이 저인슐린 다이어트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을 억제함으로써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몸에 붙은 살을 빠지게 하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낼 수 있다. 왜냐하면 글루카곤이라는 살 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되기 때문이다. 글루카곤은 간장을 매개로 당을 혈액 속으로 운반하고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의 분비량을 억제하기 위해 자주 분비된다. 또한 인슐린과는 달리 글루카곤은 지방세포 속의 지방을 분해시킨다. 즉 저인슐린 다이어트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혈당치가 낮아지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적어지고 지방세포로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 글루카곤이 지방연소를 촉진해 살을 뺄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저인슐린 다이어트에서는 혈당치를 낮게 유지시키기만 한다면 꾸준한 운동이나 식사 제한 같은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살을 뺄 수 있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골라 먹는다. 핵심은 식사법이다.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고 당을 아주 천천히 흡수시키는 식품을 선택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탄수화물에 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의 하나로 밥이나 빵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인간의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당으로 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면 필연적으로 혈당치도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급작스레 끊어버려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면 체중은 확실히 줄지만 신체에 커다란 피해를 낳는 당 부족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어 신체에서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인간의 신체는 지방을 분해해서 부족한 에너지를 보완하려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근육세포도 분해해 에너지로 이용해버린다. 이것이 당 부족 현상이다. 이 현상으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가 낮아져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도 함께 줄어든다. 그러면 원래 식사량으로 돌아가는 순간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나 다이어트를 계속해도 살을 빼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린다. 이처럼 탄수화물을 끊거나 섭취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살이 찌기 쉽고 살을 빼기는 어려운 체질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하면서 혈당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탄수화물로 잘 선택해 먹어야 한다. 탄수화물도 혈당을 올리기 쉬운 것과 올리기 어려운 것이 있다. 혈당치의 상승 속도가 원만한 것을 선택해서 먹으면 인슐린은 적정한 분량밖에 분비되지 않는다. 즉 인슐린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인슐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인슐린 다이어트의 기본이다. 지하의 수치가 낮은 곡물 고르는 방법. 밀을 예로 들면 거칠게 빻은 밀보다 곱게 빻은 밀이 지하의 수치가 낮다. 또 정백한 밀보다 정백하지 않은 밀이 지하의 수치가 낮다. 이들을 지하의 수치가 낮은 것부터 열거하면 정백하지 않은 밀, 그 다음 곱게 빻은 밀, 그 다음 거칠게 빻은 밀, 그 다음 정백한 밀 순이다. 또한 식품의 가공 과정도 지하의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가공하는데 식품을 부풀리거나 압축하고 기계화된 과정으로 처리하거나 통조림 등으로 저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형태의 가공은 소화 흡수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 쉽게 소화하고 흡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화 흡수가 빠를수록 인슐린은 더 많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가공 과정을 적게 거친 식품일수록 지하의 수치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각종 가공 과정에서는 당분이 첨가된다. 가공된 형태로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당분이 첨가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가공된 식품을 살 때에는 포장에 붙어있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요컨대 가능한 한 알을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흰쌀과 흰빵은 아주 멀리해야 할 식품에 속한다. 칼로리 계산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가? 살이 찌는 원인은 먹은 음식의 칼로리가 에너지로 전부 소비되지 못하고 몸속에 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도록 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칼로리 다이어트의 기본이다. 이 다이어트법에 따르면 섭취 칼로리를 소비 칼로리보다 적게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해서 칼로리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애초에 음식물을 적게 먹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산책 혹은 달리기거나 수영,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여성이 바나나 1개를 먹었을 때 이것을 운동으로 소비시키려면 약 30분간 걸어야 한다. 바나나 1개를 먹으려면 30분이나 걸어야 하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만다. 차라리 바나나를 안 먹고 말지. 그래서 살을 빼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무렵에는 섭취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끼니를 굶어야지 하는 각오를 하고 식사 제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식사를 제한하거나 혹은 굶기까지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은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이 주장하는 두 번째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칼로리 계산에 근거한 식사 제한이 기존 다이어트의 기본이었다. 식사 제한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소중한 우리 인생을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독한 마음을 먹고 실행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칼로리 계산을 맹신하고 굶는 다이어트를 정말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칼로리 계산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와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를 더하거나 빼는 계산을 통해 맞추려 한다. 그러나 이 칼로리 수도 실은 어림잡은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양만 줄인다고 살이 빠질까? 다이어트 중이니 점심은 밥보다 빵이 좋겠지? 그리고 양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좀 힘들겠지만 이만큼만 먹어야지.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허기를 느낀다. 점심을 조금 먹었으니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좀 먹는다 해도 괜찮겠지? 밥 등의 주식을 줄이면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기 마련이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아주 커다란 착각이다.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도 탄수화물이 많이 든 밥과 마찬가지로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당질이 되고 만다. 당질은 신체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평소 섭취 에너지의 약 60%를 차지한다. 칼로리만 생각한다면 살살 퍼담은 밥 한 공기와 초콜릿 한 조각은 거의 같다. 다만 밥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느리게 진행되므로 배가 자주 고프지 않을 따름이다. 반면 단 음식은 체내에 재빨리 흡수되어 포만감을 유지하기 어렵고 곧 고파진다. 따라서 먹는 양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영양소 역시 밥에 비하면 부족하다. 식사량을 줄이면 위가 줄어들어 그만큼 섭취된 칼로리도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 대신 음식을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양을 줄인 의미가 크지 않다. 이처럼 다이어트를 할 때는 먹는 양보다도 식품의 질이 중요한 것이다. 또 전날 밤에 많이 먹었다 하여 아침 식사를 걸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식사 횟수를 줄이면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서 다음 식사를 하게 되므로 폭식을 하게 된다. 더욱이 이렇게 허기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먹은 것을 지방으로 축적시키려고 하는 인슐린의 작용이 더 강해진다. 즉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에서 먹는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작용이 강해져 오히려 체지방이 쌓이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식사 제한. 식사 제한을 하면 체중이 계속 줄어 첫 달에 살이 쏙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이어트가 의외로 빨리 성공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체중이 줄었으니 체지방도 줄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스스로 느낄 수 없다 해도 그러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식사 제한을 하면 처음에는 체중이 점점 줄지만 이 시기가 되면 체중 감소가 완전히 멈춰버린다. 우리 몸은 먹는 양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적은 에너지로 몸 전체를 움직이도록 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음식물로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과 운동 등 신체를 움직여 소비되는 생활활동 대사이고, 둘째는 식사한 것을 소화 흡수하면서 열이 발산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초대사이다.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손과 같은 다른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인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나 내장, 호흡은 멈추지 않고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동작 하나하나에도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살아있는 인간의 기본 동작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사가 기초대사이다. 다시 말해 기초대사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대사인 것이다. 이 기초대사는 하루 전체 소비 에너지의 약 60%를 차지한다. 에너지 소비 형태의 세 가지 가운데 소비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의 중심이 되는 기초대사이지만 식사 제한을 하면 낮아져 버린다. 기초대사가 낮아진 상태에서 식사 제한을 계속하면 우리 몸은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한다. 체지방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간장에서 당분으로 만들어주는 글리코겐이 필요한데 식사 제한을 하면 글리코겐의 양이 당연히 부족해진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근육 조직에서 글리코겐을 뽑아내온다. 이러한 현상을 당신생이라고 한다. 참으로 인간의 신체는 오묘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감탄할 때가 아니다. 근육 조직에서 글리코겐을 뽑아내면 근육의 일부가 분해되어 몸 전체에서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식사 제한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이다. 기초대사는 신체의 각 부분에서 행해지지만 가장 활발한 곳이 근육이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식사 제한으로 근육이 줄어버리면 기초대사도 줄어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식사 제한을 하면 신체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까지 줄어드는 살을 뺄 수 없는 에너지 절약 체질, 즉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되고 마는 것이다. 기초대사가 열쇠. 기초대사는 호흡이나 체온 조절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로 이 기초대사가 우리 몸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과 보통 체형을 가진 사람의 에너지 대사를 비교해보면 비만인 사람이 대사가 낮다. 식후의 에너지 대사 상승률을 비교해보아도 비만인 사람은 식후 시간을 두고 대사가 천천히 이루어진다. 즉 먹은 것이 빨리 에너지로 소비되는 쪽은 살이 잘 안 찌고 대사의 양이 적고 대사 속도도 느린 사람은 살이 더 잘 찌는 것이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가 높다. 기초대사는 기온과도 연관이 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중에서 확실히 겨울이 먹는 양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체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대사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겨울이 여름에 비해 기초대사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다. 또한 인간의 신체는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봄이나 가을은 따뜻한 날도 있지만 으슬으슬 추운 날도 있다. 기온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 신체는 대사를 조절하여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거나 체온이 올라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절 기능 역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활발한 기초대사의 활동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반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체의 지방을 축적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운동하는 습관이 대사를 높여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카타 다카유키의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인슐린 다이어트의 핵심은
낮은 GI치 수치 음식을 먹는 겁니다. GI 수치가 낮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 가공하지 않은 식품입니다. 즉, 채식 중심의 식사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기원하며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밥도 굶고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체중이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지?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변화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는 것은 고통뿐이다.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실행할 경우는 살이 빠지는 효과는 물론 우선 자신이 스스로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계속한다면 체중은 반드시 줄어든다. 그 효과를 더욱 상승시키고 싶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실천해보자.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회 한다거나 담배를 당장 끊는다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목표는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그야말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목표로 삼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3회 한다든지 아침에 야채 주스 한 잔을 꼭 마신다는 것과 같은 간단하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을 메모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거다.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보고 몇 회나 했는지 체크해본다. 그런 다음에는 2주로 기간을 늘린다. 그렇게 1개월간 혹은 3개월간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실행 횟수가 늘어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한테 나타나고 있는 성과이다. 성과를 실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의 자신감과도 직결된다. 그런 다음 목표를 조금 높이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과를 실감하면서 늘려나간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